경제 성장률 1위를 넘어 세계 경제 순위 10위에 오른 대한민국. 이 위대한 역사는 60년 전 그날 시작되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봄이 채오기 전 작은 어촌 마을에 뿌려진 씨앗. 그것은 희망이었다. 기타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울산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가 쓰고 흰 도포자락 입고 아줌마들은 겨울이니까 수건 두르고 발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거기에 모였었죠. 흰색 고무풍선이 하늘을 뒤덮는 막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가 이제 그런 희망적인, 우리 전체 국민에게 희망적인 사건이 있을까?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마다 나타난 또 한 남자. 안경모라는 그분이 아주 걸출한 분이 우리 국토계획에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분이다 해가지고 그 양반을 모셨어. 그때부터 처음 시작했던 것이 울산 개발에 대한 구상이다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덜 기억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알아야 될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항해를 떠난 두 남자.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국군의 무혈혁명은 우리 온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혁명군은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1년 전 5월 먹구름이 지나가자 불안과 초조가 찾아왔다. 그 이유는 하나, 성과 때문이었다. 이제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군인들 입장에서 저는 시간이 없었다고 봅니다. 미국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 국민도 무엇을 할까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가장 적합했던 곳이 울산이었다. 결국은 보릿고개 극복하고 이 가난을 이제 극복을 해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 의장과 그 당시 그 주력 세력들이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 속전속결 전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그가 주목한 곳은 바로 울산이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산 토지가 수백만 평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즉 제가 직접 연구해서 밝힌 건데요. 남구의 매암동, 여천동 두 개 동에 임야대장은 제외하고 토지대장만 분석을 해도 109만 평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조선석유 주식회사, 즉 지금의 정유공장 그 부지가 15만 평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아마 그 임야대장, 그 필지 규모가 큰 임야대장과 다른 동까지 합치면 아마 수백만 평이 확보되어 있어서 적산 토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도 들지 않고 매입 절차도 생략이 되니까 짧은 시간에 공단 건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업용수. 울산의 이 강우량이 계절에 큰 차이가 없이 아주 골고루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업용수 확보가 아주 유리했죠. 이제 세 번째는 근로자 문제. 공업 입지의 가장 중요한 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돼 있고 인력 수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울산은 그 동해 바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는 거의 대부분 해외 수출을 위한 그런 산업을 육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자연 재해 없고 수심 깊고 그리고 용수 풍부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울산은, 나아가 대한민국은 한 남자에 의해 달라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울산도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울산 없는 박정희 대통령도 없다. 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실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울산이 아무리 공업 개발에 적합한 땅이고 천년 항만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장소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의 그 결정,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또 결정했다 하더라도 울산이라는 땅에서 그런 성과를 거둬낼 수 없었다, 아니면 그런 조건,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곳이다 울산이, 그러면 실은 둘 다 성립할 수 없거든요. 근데 둘 다 아주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둘, 즉 울산이라는 도시와 박정희라는 그 인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민족 부귀의 꿈, 그 하나를 위해 시작된 기나긴 항해. 뱃머리엔 또 다른 남자 안경모도 서 있었다. 그 일을 주도했던 분이 안경모 전 장관이시고 그 사업을 그대로 군사정부가 이어받아 가지고 풀어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직원도 많이 하고 또 그분의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경청을 한 걸로 그렇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 역할로 충실히 했다. 박정희 의장과 손을 잡고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새로 써내려간 안경모. 대한민국 역사에 획을 그은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아주 걸출한 기술 관료였어요. 일반적으로 저 관료들은 전부 뭐 행정고시하고 무슨 뭐가 하는데, 이 양반은 그야말로 기술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이론이 박식하고 또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하고 또 강력한 그 추진력도 있고 일 추진에 아주 왕성한 그 의욕을 가진 뭐 그런 분이었었죠. 추진력 이런 것도 누구보다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지도력, 지력을 겸비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 그 일꾼이었죠. 일만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했던 박정희, 박식한 기술자 안경모.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이 되었다. 안경모라는 그분이 아주 걸출한 분이 우리 국토계획에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 해가지고 그 양반을 모셨어. 그때부터 처음 시작했던 것이 울산 개발에 대한 구상이다 이거죠. 이것이 박 대통령하고 우리 안경모 사장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국가계획에 부응한 그런 서로 이렇게 그 상조하는 그런 소위 키맨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발전이 땡겨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벌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불과 8일 만의 일이었다. 방송을 통하여 군부가 벌기한 것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 정부하고 이제 관여가 되었다 이렇게 보죠. 실은 그 기술직 공무원이거든요.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근데 당시에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에는 서울대 교수거나 장관급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이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기술직 공무원이었던 안경모. 그의 손끝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가 탄생한 것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안경모 사장께 듣고 이해하는 정도라든가 또 듣고 지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요점을 잘 설명하셔서 의사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이 안 되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경제개발, 특히 울산에 대한 발전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울산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경제에 불을 지핀 안경모. 그는 청렴 그 자체였다. 그분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업자들한테 돈 받지 말아라 하는 게 아주 달고 다니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받는 그 순간 그 업자의 부하가 되는 거다. 너는 부하가 될 생각이라 그러면 돈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절대 하면 안 되고 일단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돈의 수십 수백 배 빚쟁이가 되는 거니까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은 돈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늘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공과사의 구분이 엄격했던 분이고요. 외부에서의 압력도 많이 받았죠. 이 사람 좀 써달라고. 그런 거 절대 용납을 안 했고 인사 문제도 아주 실력 위주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별명 또한 작업복 장관. 연평균 2만 킬로미터를 출장 다닐 만큼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살핀 그다운 별명이었다. 거의 작업복 차림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일에 며칠은 그 현장 출장이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출근을 하실 때는 우선 작업복 차림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가신 데면은 구두를 안 넣으시고 이 작업화를 신고 다니시고. 작업복 장관 또는 작업복 사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거의 휴일 공휴일이 없었으니까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다니시고 그 현장 확인을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검소한 생활 또한 그에겐 당연한 일. 떨어진 건 꿰맸고 버려진 건 다시 봤다. 뭐 구두 뒤축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거를 옛날에 그 신발 같은 거 가죽이 이렇게 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꼬매 신고 그러던 분이라고요. 그 출장을 계획하고 가실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출장을 달고 가시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일찍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을 했어요, 출장비를. 그 따라갔던 수행원들도 같이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참 어렵죠. 그 정도로 엄격했던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었고. 생활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필기하실 때 이 백지에다는 꼭 안 했어요. 항상 보면은 신문에 올 때는 그 광고지가 같이 묻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지의 뒷면에 이면지 그걸 꼭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옛날 분이라 이 연필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연필을 깎고 하다가 짜투리가 남으면은 그거 안 버리세요. 케이스에 다 다른 그 연필을 꽂아가지고 또 쓰시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검소하셨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안경모. 그는 그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뜨거운 환호는 소리 없이 삼켜야 했다. 안 장관은 돌아가실 때까지 울산을 내가 직접 개발했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 우리 정부의 이제 우리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울산 개발할 때는 아직 해방되고 17년밖에 안 됐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도 안 됐고 특히 이제 박정희 본인도 일본군 출신이고 또 우리 안경모 장관도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총독부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일제시대 유산을 가지고 울산공단을 개발한다는 말은 절대로 이게 공식화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입에 담을 수 없었던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그 조선 총독부는 이미 일제 말기에 울산에 그 대규모 그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땅들이 이미 국유지로 광복 이후에 국유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 공단을 건설하거나 공업 용수를 확보하거나 뭐 발전소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그 빠른 시간 내에 공업 단지로 만들 수 있는 최적지가 울산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가진 울산을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로 선택한 안경모. 그 계획 뒤엔 또 한 남자 이케다 스케타다가 있었다. 이케다라는 사람은 실은 그 항만 개발업자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여러 자료를 보면 군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삼판 사업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항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1930년대 울산 개발을 시작할 때는요, 배경을 보시면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곧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시기가 되다 보니 일본 본토와 대륙을 연결하는 항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모노세키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이 항로가 포화 상태다 보니 제2 연락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과 시모노세키 가까이에 있는 유야만을 연결하는 연락 기지로 이제 울산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울산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40년. 순식간에 개발 바람이 불어닥쳤다. 개발의 목적은 단 하나,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수탈이었다. 그리고 이때 참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이때 이 이케다 스케타다는 일본인 개발업자로서 민원인이고 이 민원을 접수해서 이제 그 허가를 해주는 그 담당 공무원이 안경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케다라는 사람과 안경모라는 분이 이제 자주 이 인허가 관계로 만나게 됐고요. 이런 과정 속에 그 자료들 혹은 개발 계획 내용이 이 안경모 장관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어준 건 바로 두 사람이 그린 지도였다. (2003년도죠) 제가 이제
일본의 동경대학에 이제 외국인 교환교수로 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고서점이 있습니다. 고서점에 가서 열심히 울산 관련 자료를 찾다가 정말 우연히 43년도에 이제 울산에서 기공식을 할 때, 게다가 기공식을 할 때 배포했던 신문 형식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서점에서 구입을 했죠. 그때는 솔직히 정말 그 스스로 뭐 감개무량했습니다. 아주 손이 떨렸죠. 일본은 일찍 울산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얽히고 설킨 세 남자의 우연과 필연. 그 덕에 대한민국 경제는 빛을 보게 됐다. 개발 5개년 계획에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역사적인 그날 화제가 된 것은 기공식 현장에 울려 퍼졌던 치사문이었다. 울산만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울산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100년 4개의 보고를 마련한 것이며 자손만대 번영을 약속한 민족적 권리인 것입니다. 인근의 호적에는 결의 여러분, 5.16 청년 정권에 대한 야욕의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로지 경제 재건을 거치해야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에서 걸렸던 것입니다. 울산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사랑처럼 하는 그런 철성 같은 음성을 자신만만하게 문장도 딱히 들어보지도 못한 문장이 막 흘러 나오니까 그야말로 우리 그 당시에 어렵게 버리고개 시리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서겠구나. 정말 절절하게 우리나라를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장소가 울산이다.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권리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정말 그 절절히 우리나라를 빈곤에서 탈피시켜서 경제를 재건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치사문입니다. 마치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울산 곳곳엔 우렁찬 수레소리가 진동했고 검은 연기 또한 대기 속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연기가 많이 나는 작품을 찍어야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대회에 홍보를 하고 막 그런 식인데 요즘은 그게 이제 공예고 소리는 소음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 절대적 우리의 생명이었다.
그게 바로 소리 많이 나고 연기 많이 나는 자체가 그 시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었다. 사업의 하나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공업 단지가 기공되었습니다. 그렇게 울산은 공업화된 도시로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다. 능력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울산을 공업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개발 1차, 2차, 3차, 5차 계획 기간 내내 울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광공업 투자의 4분의 1을 여기에 갖다 붓습니다. 그때 돈으로 40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때 1차 계획의 목표가 중화공업 추진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산에 특별 건설국을 설치해서 62년 3월부터 설치해가 1964년까지 했으니까 한 14년간 전력 투과합니다. 그래서 특별건설국장은 당시 2급의 이 고위직이 파견이 되고, 그래서 이 특별건설국이 어떻게 보면 울산 공단 건설, 항만, 뭐 도로, 또 교량, 뭐 댐 건설, 그 당시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특별건설국이 주도를 합니다. 지금의 울산 세관 건물이 과거 도시개발을 이끌어온 특별건설국 자리. 고된 땀은 경제발전의 힘이 돼 돌아왔다. 대통령이 내려오시면 이제 각 공장에 연락을 합니다. 사업장에 소리를 많이 내라. 그다음에 굴뚝에를 이제 연기를 많이 내라. 불꽃을 많이 풍겨라. 이제 이 지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대통령이 쫙 내려가면 막 정말 막 하늘에 등천합니다. 불꽃이 소리도 막 나고 둥당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게 박정희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의 국가 원수급들이 많이 왔잖아요. 특히 서독이나 이제 이런 또 미국도 물론이고 월남 쪽 이런 쪽에서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 국가 원수급만 오면 시다리 공장을 연기를 많이 내라, 소리 많이 내라.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겁니다. 시달이 됐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쉴 줄 모르고 일한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공장은 준공식을 마치고 조국 근대화에 앞장서는 횃불처럼 울산 창공에 검은 연기를 내뿜게 됐습니다. 조국의 횃불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많은 소위 말하면 홍보 역할로 대대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동양나 이런 것도 자리가 나면 기계가 철떡철떡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 정도 우리가 녹음을 해가 소위 뭐 녹화 이제 그 영화 동사진에 이제 녹화를 해놓으면 소리가 약하다고 소리 많이 내라 그러죠. 근데 이 화면에 이렇게 탁 비춰놓고 공장 돌아가는 게 소리가 화면보다 소리가 더 웅장하게 몸으로 듣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요즘도 젊은 사람들은 음악을 보면 리듬으로 이래 듣는 게 아니고 막 몸으로 듣는 그런 형국이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제 동사진을 할 때 그 녹음 볼륨을 올려가지고 몸으로 들을 정도로 덜썩덜썩 해야 영화를 잘 만들었다. 주민의 생업은 주로 농업과 어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이곳 주민들은 이제 새로운 일터를 마련해서 공업도시 건설의 역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는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생기가 돈 그 순간 무엇보다 물이 필요해졌다. 첫 번째로 산업단지를 갖다가 맨 땅에 짓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은 물입니다. 이 기계가 열을 갖다가 식혀가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면 계속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 물이 산업단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공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물이 없으면 생선 아무것도 못해요. 살지도 못하죠. 물이 많을 때는 많이 마시고 물이 없을 때는 안 마시고, 물이 많을 때 공장 돌리고 물이 없을 때는 공장 쉬고, 그런 공장이나 그런 삶이 없지 않습니까? 댐은 발전이나 농업용수나 뭐 그 단일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대규모의 댐을 다목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주체가
수장국이 됐다 이거지. 이제 대한민국은 물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다. 쉼없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이 견디기 위해 거대한 물그릇, 댐이 필요했다. 그 일에 안경모 그가 나섰다. 우리 안경모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로 보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그 수자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 각하라고 그랬을 때입니다. 각하께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 안 사장이 좀, 안 장관이 좀 맡아서 해주면은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은데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수자공사 사장 할 준비를 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자원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하셔요. 수장국 설립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었다 이거지. 미리 앞섰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빨리 TVA 정신, 미국의 수자원 정책, 또 각국에 대한 수자원 정책을 빨리 우리가 입수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보다 앞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에 또 한 번 도전해야 했던 안경모.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 당시에 큰 댐을 한다는 거는 우리도 처음이니까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했고 그 밑에서 우리 전문 엘리트 기사들은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나머지 추진되는 댐을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실력을 얻었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죠. 모두의 우려 속에 진행된 대규모 댐 공사. 험난한 여정 끝에 완공된 댐은 그 유명한 소양강 댐이었다. 이 소양강 댐이 오는 11월 말에 준공되면은 한강 하류 연안과 서울, 인천 지방의 연례적인 홍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연간 3억 5천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그 당시 국가 1년 예산이 1,600억 원이었어요. 1,600억 원. 1,600억 원을 하는 세상에 320억 원짜리 공사를 계획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예요? 몇백 조죠? 그런 걸 따지게 되면 100조 이상 되는 사업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그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엄청난 그런 거죠. 그야말로 국고를 쏟아부었던 댐 공사. 작은 문제도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완벽한 댐을 향한 고민은 깊어졌다. 처음에 소양강 댐이 설계될 당시에는 발전 단일 목적 댐으로 한국전력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설계한 게 콘크리트 댐으로 설계를 했어요. 86m짜리 높이의 댐을 설계를 했는데 다목적 댐으로 하면서 123m짜리 댐으로다가 높이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댐 타입가 이제 또 검토가 새로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력 댐으로 하는 것이 콘크리트 댐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기면에서 그다음에 건설비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댐을 축소할 수 있는 재료, 가까운 데에 흙과 모래가 많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흙을 경제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뭐 지게로 한다든가 말이죠. 아니면 담프 트럭으로 한다든가. 그 당시엔 뭐 상당한 용량이 큰, 지금은 뭐 한 20톤 이런 규모의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이 될 수 있으니까 싹은 것이 저거다, 흙댐이다. 오랜 타성과 관행을 벌인 과감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두 남자. 이들의 첫 성공은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다. 그저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물 강대국으로 불리게 된 순간이었다. 안경모 사장이 다 맡아서 하신 거죠, 큰 사업을. 그 소양강 댐이 예상한 게 두 번째가 안동댐, 세 번째가 대청댐, 그다음에 숭둉댐 착공까지 안경모 사장이 이끌고 나가셨는데 그 4개 댐 사업이 다 조수용 그냥 10억이 넘는 대형 댐이에요. 그런 댐들을 다 개발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21개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그랬지만은 그 건설하는 댐의 전체 개발 용량의 한 85%는 그 4개 댐이 담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그 원샷 원킬 그런 개념으로 유역에 아주 큰 물그릇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같은 거 불가능합니다. 안경모의 시선은 또 한 번 움직였다. 그 끝엔 물만큼 중요한 도로가 있었다. 민족중흥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울산공업단지 계획은 62년도고 그 경부고속도로 준공된 거는 1967년이고 그러니까 거의 같이 그걸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도로 연결할 때는 그냥 그 국도에서 울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도로 연결을 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안승용 사장을 초청을 불러서 같이 헬리콥터 타고 노선을 답사하면서 노선을 설계를 했어요. 그때 고속도로가 대구에서부터 맞바로 남쪽으로 오면 가까운데 이 울산을 거치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저 온양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노선 선정하는 것이 울산 개발하고의 연관이 있는 거예요. 더 쉽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간 두 남자. 그때 그 상황은 안경모 그의 기억 속에도 또렷이 흔적을 남겼다. 노선 그 결정안을 보시고 그러면 그 현장 한번 답사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그 노선 위에 500m씩 대까지 길다는 대까지를 다 꼰지라고 해라. 그건 지방장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위에다 기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그래서 서울서 부산까지 다 그걸 지시를 하니까 지사 군수까지 동원해서 다 가다 도면 보냈죠.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고서 그 대까지 꽂는 위치를 내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울산은 공업의 도시로, 경제를 짊어진 일꾼의 도시로 변해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상상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62년도에 울산을 그 당시에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1년 그 수출액이 28억 불이었고요. GDP라고 하게 되면은 한 106억 달러.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거의 최빈국에 속했고요. 그리고 1962년도에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해에 2,600만 불 수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울산에 은행에 뭐 이런데 돈 여는 게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5조, 46조니까 45, 6만 배가 더 늘어난 거죠. 예금만 해도. 1인당 소득이 89달러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우리 5만 6천 달러 아니에요. 622배입니다. 완전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조업 4대 강국의 핵심적인 산업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것은 울산 항만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1962년 울산에서 시작된 항해는 성공을 등에 업고 더 멀리 나아갔다. 지역 개발을 위한 공업지역 조성이 활발히 일어났죠. 임해공업단지로서는 그 진해 제사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공업단지, 또 호남의 여천 지역을 개발하게 된 그 동기가 된 호남정유공장 건설, 이것 외에도 내륙공업단지로서 전주라든가 이런 데 그
중앙정부의 그 보조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내륙공업단지, 또 이리 수출자회지역, 마산 수출자회지역, 이러한 공업지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화공업기지 건설이 추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구미와 포항. 예상을 뛰어넘는 결정이었다. 구미의 그 산업단지 출발이 1969년도 제1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미가 어떻게 보면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전자 쪽의 산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구미에 지금 그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교통 여건입니다. 특히 주변으로 해서 경부 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으로 해서 낙동강이 흐르면서 수자원 확보가 충분했다는 점, 또 가장 중요했던 점이 그 주변에 대구에 보면은 경북대학교에 전자공학과 등 해서 인재가 많았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구미의 국가산업단지를 출발시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포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포항에 정말 포스코 철강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철강산업을 이끌어오고 있고, 포스코 산업단지가 입지하게 된 계기도 결과적으로는 이 포항의 그런 그 우수한 그 동해안의 수자원과 동시에 접근성, 그리고 수출 항만으로서의 그런 그 위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달리는 산업열차에 올라탔다. 그 여정엔 김해와 양산도 함께였다. 과거의 창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공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 금속 중심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써 형성된 가장 큰 수보도시이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 대기업들이 입지함에 따라 가지고 8, 90년대에 급속하게 성장한 주요 산업도시입니다. 또 부산과 사이에 김해, 양산 지역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지해 있으면서 최근 한 10여 년, 1, 20년간 급속하게 성장한 그런 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과 관련된 그 부품업체들이 입지해 있는 주요 도시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고, 대표적으로 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 지역도 많은 부품업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계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한 10여 년간 이 두 도시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룩했고 굉장한 호황기를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62년 울산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성장한 대한민국. 천지가 흔들리는 진동을 견디며 하늘을 뒤덮은 연기를 마시며 그렇게 우리는 이뤄냈다. 그리고 맨 앞엔 닻을 올린 두 남자가 있었다. 꿈을 그린 박정희,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안경모.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 되어 대한민국을 드높였다. 울산 공업산 센터 개공식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면 올수록 야위죠. 그때 그 모습은 없어지고 야위가 까맣게 야위가지고 그야말로 눈만 바짝바짝 살아있을 정도의 그 공업센터 기공식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욕망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또 희망적인 것보다는 염려도 많이 했겠죠. 이런 모습이 그 박정희 대통령 노후에 그대로 나타났다. 저는 정부를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하는 그런 충성심, 애국심, 그건 투철하신 분이었고, 또 그분이 맡아서 하셨던 일이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프라 중에 인프라,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하신 분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은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두 남자에 의해, 두 남자로 인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른 대한민국 경제.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땐 보지 못했다.
뜨거운 불꽃과 검은 연기 속에 가려진 이주민의 눈물. 주민들의 강제 이주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들의 그런 어떤 그 고통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눈물 이런 부분은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울산 성장 과정 속에서는 다 녹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울산을 선택했고 울산에 많은 것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이 마중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 선진국 계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울산 사람들의 역할, 울산 사람들이 흘린 땀과 눈물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크게 그 고려를 해주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좀 그게 좀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나의 고향을 내줘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2부에서 이어진다. 직접 현장에 가봐도 공장만 남아있고 흔적이 없으니까 더 마음이 더 아프죠. 사람 살 동네가 못 되었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제 피부로 느꼈죠. 내가 오죽하면 한 달에 몇 번을 고향 온 거예요. 내 집에 가 청소하는 거, 내 논에 가 일하는 거, 이게 한 달에 몇 번을 내 걸. 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파란 들남쪽에서 바람이 내가의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노던 때